촛불 집회의 불길은 더욱 거세져 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는 불길한 전조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얘들아 고맙다 라고 적기까지 했다. 탄핵의 진실이 뭐냐, 무엇이 정의인가. 네, 2022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조선일보 기자죠. 월간조선하고 주간조선에서 활약하셨던 우종창 선배님을 모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우종창 선배는 별명이 참 많았어요. 와장창, 특종이 하도 많아서 터지기만 하면은 뭐 온갖 기관소 전화 와서 와장창, 또 조갑제를 능가할 것 같다 그래서 우갑제, 또 시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온갖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정보의 난지도, 참 별명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와장창이란 별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조선일보에 있을 때 조갑제 선배는 너무 높았고 우 선배는 대학도 선배고 해서 우 선배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열심히 롤모델로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재도 우종창 선배한테 처음 배웠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영화죠? 예, 일단 다큐멘터리식 영화입니다. 위대한 침묵을 제작하는데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그걸 소재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종창 기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워낙 특종을 많이 하신 기자인데 조금 더 소개할게요. 옛날에 그 김정남이죠. 김정남의 이종사촌. 북한의 김정일이요. 김정일의 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 씨의 아들. 네. 성혜림 아들이 김정남. 그다음에 성혜림이가 있고. 예. 성혜림 씨의 아들이 언니 성혜랑 씨의 아들이 이한영 씨. 그 이한영 씨가 한국에 와서 그때 우리 국정원이 북한이 얘기하면 납치고 우리가 얘기하면 귀순이고. 그렇죠. 그걸 한 십몇 년 이렇게 쭉 있었던 거를 우 선배가 알아내서 그러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이한영이가 살해되었습니다. 살해됐죠. 그거 저도 우리 선배께서 그걸 쓰고 나서 난리가 난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그렇게 났는데 그 살해했던 북한 공작원의 이름이 축구선수 최순호하고 같습니다. 최순호. 이름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기억이 나는가 하면요. 이한영 씨가 피살되던 날 사실은 제가 그때 삐삐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만나자고 삐삐 쳤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도 용의선상에 올라가겠구나. 근데 하여간 그 이한영 특종을 해서 진짜 세상 깜짝한 올라했었죠. 어떻게 김정남의 그 처형의 아들을 한국에 데리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또 하나 큰 특종은 북한에서 호랑이하고 사자 싸움 시켜가지고 그 비디오 돌린 걸 찾아내서 그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닐 겁니다. 아주 뭐 김정일이가 북한의 김정일이가 아니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궁금하다. 한번 붙여봐라. 네. 그래서 평양에서 그래서 그걸 찍고 북한의 그 뭡니까 그 노동당 간부들 그 간부들 다 구경하고 그게 그 비디오가 이제 미국으로 유출돼가지고 그걸 제가 미국서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하도 우 선배가 특종을 많이 해서 저 언제 저거 따라가나 언제 한번 하나 벼르고 별렀는데 결국은 제가 조선일보에서는 따라잡지 못하고 뭐 지금도 못 따라잡았습니다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탈주범 신창원 이야기 그런 거는 우리 이정훈 기자의 특종이죠. 그런 점은 있지만 형님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 위대한 침묵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조용히 계시다가 뭐 그전에 유튜브도 하셨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그거 하시느라고 조용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위대한 침묵이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그것도 사실 증거가 없어요. 이게 증거가 있는 사건이면은 우리가 증거가 입증이 되면은 죄가 있다고 됩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 물론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누구냐? 안종범 경제수사 안종범의 주장 차은택
아프리카 픽처스 대표했던 네. 광고, 네. 차은택의 주장, 그리고 고영태 최초 그 최소한 사건 폭로자 고영태, 그리고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 이런 사람들의 주장만 있고 이 사람들의 주장에 반대가 되는, 그러면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 김형수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주장한 게 다 있습니다. 최소라고 아무 관계 없다. 미르재단 차은택이가 만들었다 하는 진술 다 있는데 그런 진술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촛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JTBC가 뭐 태블릿 PC 보도를 하고 하기에 처음에는 믿었죠. 아, 저게 사실이겠구나 하다가 막상 재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재판을 봐야 이 사건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이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네. 소위 월하 수 놀고 목금이에요. 일주일에 4번. 아침 10시부터 저도 고역이었고 대통령도 물론 고역이고 저도 법정에서 꼭 졸았습니다. 뭐 힘이 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진짜 법정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진짜 이 증거들이 있는데 이게 다 외면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저 거기서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고영태 씨를 제외한 네 사람들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은 대통령께서 그 문화융성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안종범이가 악용을 한 거예요. 대통령께는 정경련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좋은 일을 정경련이 해?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할 거 지원해 줘라. 딱 그거예요. 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진짜 좋고 진짜 괜찮은 거라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거론하죠. 재단 문제도 국무회의에서 거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재단이라는 게 공익 목적 아닙니까?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재단에서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 그건 아니고 논의는 할 수 있죠. 이런 거 한번. 그러면은 소관 부서가 어딥니까? 문체부 아닙니까? 문체부 교육문화 수석 소관이에요. 근데 안종범 씨는 경제수석. 경제수석 자기가 뭐 합니까? 자기가 무슨 문화체육 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안종범이는 자기가 대통령을 속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 큰 죄도 아니에요. 그 증거는 뭐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안종범 씨가 안 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이렇게 했다. 자, 안종범 수석이 경찰 조사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그 기록이 거의 10,000페이지 이상 돼요. 검찰 네. 수사를 그 기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안종범 진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종범 업무수첩, 안종범 업무수첩도 이거 사후에 만든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검찰 진술조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2014년 6월부터 자기가 업무수첩 선거는 맞습니다. 요만한 거, 포켓 넣어준 거. 거기에다 자기 일정표를 쭉 선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6월부터 자기가 경제수석 그만두고 청와대에 오기 전까지 선거는 다 있어요. 그거는 총 39건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업무수첩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사건이 터진단 말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자기가 대통령 속이고 한 행위들 그 부분을 면피를 하려고 그 수첩의 빈 난에다가,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런 수첩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쓰다가 뒤에까지 완벽하게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쓰면 뒤에 막 비워놓고 다음 수첩 바꾸죠. 뒤에 비운 거, 비워놓은 데다가. 자, 그럼 그렇게 거기다 채웠다는 걸 뭘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업무수첩. 그게 복사본이 검찰에서 증거로 다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썼다는 건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록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쭉 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딱 가가지고 뭐냐면 VIP 지시사항.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2016년 2월 27일, 2월 26일 이제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자기가 업무수첩이 거꾸로 썼다는 건 알겠는데 그 썼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그 안종범 업무수첩이 토탈 46건, 이 모든 걸 한 번도 검찰이 공개를 안 했고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내놨습니다. 복사를 해서 내놓은 거 그걸 제가 다 살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최초 이야기했던 39건짜리 최초 이 업무수첩,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신업무수첩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이 이건 찾아낸 겁니다. 그 수첩은 원본을 그러니까
그 수첩은 이제 김건훈이라고 음. 안종범의 전속 보좌관입니다. 음. 이 친구가 특검에 이 39건 제출하러 가면서 똑같은 걸 하는 복사를 내가 한국일보에 줍니다. 아 복사본을 받았다. 복사본을. 근데 그거하고 나중 거하고 다르다. 이거. 그렇죠. 이 39건하고 검찰이 압수한 18건하고 이 비교해 보니까 이 39건에는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 7명 만난 거 그 부분 그때 기록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재벌 회장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 하면 안종범 추가됐다. 최초의 업무 수준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새로 만든 거. 그게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조작된 업무 수첩에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 10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대통령 지시사항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그룹. 근데 거기 대통령 지시사항에 안종범이 써놓은 걸 보면 뭐가 나오냐? 대한항공 지점장 인사가 막 나와 있어요. 그때 아마 언론에 보도됐죠. 고창수라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하다가 제주 지점장으로 온 사람. 그 사람 성이 고시니까 고영태가 자기 친척을 거기 했다. 그게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 허위 보도를 안종범이 그 수첩을 보고 야 이게 해가지고 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 밀담 거기에 대한항공 고창수 지점장 그 영정권 이게 다 써놓은 거예요. 언론에 난 그걸 보고 그 다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일보가 갖고 있는 복사본에는 없는 메모 내용이 그렇죠.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를 갖고 있다. 검찰은 처음에 스스로 갖다 줬다니까 원본이 있는 거고 추가로 쓴 것도 갖고 있는 거 두 개 갖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근데 처음에 원본에다 제출했는데 추가로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러니까 안종범은 검찰 조사를 받는 거 대비해 가지고 별도의 조작된 업무 수준 만듭니다. 이걸 들고 검찰로 갑니다. 그래 들고 간 건 아니고 주머니 넣고 가가지고 몸 수색해서 이제 압수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수첩 착 넣으니까 그리고 검사가 물어보죠. 이 수첩 뭐요? 그러니까 안종범 2016년 10월달에 국회에서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거기 대비해가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처음에 이거 검찰에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 처음에는 검찰에 갖다 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작한 업무 수첩을 안종범이가 갖고 아니 있다가 맨 처음에 원본 한국일보에서 사본을 갖고 있는. 잠깐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주고 그 이후에 그 몇 달 뒤에 김건훈이라는 이 보좌관이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특검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39건은 처음 18건은 검찰이 압수했던 거, 네. 검찰이 압수했던 거고 그 부분은 새롭게 자기가 사후에 썼던 조작된 업무 그 수첩이고 원본은 나중에 특검을 준다. 아니 요거는 조작된 거고 요거는 먼저 그냥 검찰이 압수하게끔 줘버린 거고 그건 18거고 빼고 원본 39건 그거는 별도로 딱 쇼핑백에 넣어가 김건희가 특검에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사본을 한국일보에 줬다. 예, 사본을. 그러면 맨 처음에 검찰 준 거는 사본이었던 겁니까? 그것도? 그것도 원본이죠, 자기가. 근데 원본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은 날짜에 아니. 이래 써가지고 자 수첩, 업무 수첩이 요 정도 크기예요. 예. 요 정도 크기에 써가지고 뒤에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빌 거 아닙니까? 빈 거를 날짜를 고쳐가지고 지금 날짜를 맞춘 거예요. 날짜를. 그건 알겠는데 처음에 검찰 갖다 줬을 때도 그거를 도로 빼서 추가 써서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완성된 시점을 2016년 10월 달로 저는 봅니다. 쭉 보면은 2016년 10월 12일인가 검찰 진술조회 그때 자기가 이거 다 정리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초의 업무 수첩 39건 다음에 나중에 새로 추가한 업무 수첩 18건 이래 있으면 근데 여기에 있는 거에다 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예? 여기 거기 있는 데다 여기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원문 수첩에다 밑에 빈 공간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추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업무 수첩인데 같은 날짜에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걸 다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 두 개를 18건, 39건 다 내놔야 검증을 하고 그럼 이거는 잉크, 이거 농도 같은 거 보면 이걸 언제 썼다. 이게 다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안 내놓은 거예요, 검찰이.
검찰이 그럼 검찰은 필요한 부분만 공개를 한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자기가 기소할 수 있는 거. 하는 것만. 그래서 저는 한국일보가 어쨌거나 39건의 복사본을 받아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재벌 총수하고의 만남에 대해서 이수첩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수첩에. 그럼 이수첩에 기록된 거 보니까 이수첩 기록된 거하고 새로 조작한 거 기록된 거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수첩에는 없는데요. 재벌 총수 만나서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는데 조작된 수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구하시려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변호인들 통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결국은 검찰은 다 내놓지를 안 했는데 업무 수첩의 일부분을 쭉쭉쭉 붙여놨어요. 일부분을 붙여놓은 것만 그게 거의 A4 용기랑 5,000페이지 됩니다. 한국일보에서 갖고 있는 것도 거의 한 6,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걸 제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모으셨어요? 예? 어떻게? 한국일보가 주진 않을 텐데. 한국일보는 다는 못 받았고 핵심 부분 재벌 총수하고 만났고 핵심 부분만 제가 받았죠. 한국일보 기자들은 제 팀에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런 내용들 제가 다 써놨습니다. 책에다가 자세히. 그때 그 책이 뭐였죠? 제목이? 제목이 책을 제가 그동안 3권을 썼는데 아, 제목이었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1권, 2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이제 소위 어둠과 위선의 위선의 기록. 이래 이제 썼는데 거기에. 예. 그래서 저도 이거 특검에서만 갖고 있으니까 39건을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특검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 취재팀에다가 부탁을 했죠. 그리고 한국일보는 이 신업무수첩 39건을 발견한 이후로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자랑하고 싶다고. 한국일보 법조팀이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체 다 보려면 전체가 한 6,000페이지를 어떻게 복사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딱 2015년 그러니까 미르재단 설립 시점 그 부분에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그 단독 밀당 그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찾았죠. 그러면은 이제 안종범 씨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빠져나갔네요. 본인도 약간의 처벌은 받았겠죠. 돈 받은 거 뇌물 받은 그렇죠. 거 그럼 팩트 직권 부분은 남용 대정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징역 4년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 어떤 범죄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느냐 원한이냐 치정이냐 복수냐 아니면 돈이냐 이 사건은 돈입니다. 안종범도 돈이고 차은택도 돈이고 고영태도 돈이고 노승일도 돈이에요. 다 돈. 그럼 이 돈은 결국은 최소원이가 강남의 부자니까 최소원을 급박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면서 최소원을 급박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 기자도 만나고 JTBC 기자도 만나고 기자들 만나가지고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최승훈이가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럼 그 급이라서 우리한테 돈 한 푼 주고 소위 협상을 하려고 하겠지. 그럼 그하고 최하고 이렇게 그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예? 그 최소한을 압박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거기 돈이 많다고 그래도 가죽 떼시려고 하는 의도는 설명이 돼야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최초의 이 사건 시작은 이제 고영태부터 시작이 돼요. 고영태하고 이승환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두 사람은 소위 2015년 8월 달에 그때 굉장히 돈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돈에 쪼들리고 있어가 최소를 가가 급박을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안종범 씨가 그러니까 한강 도치에서 하는 거고 다음 안종범은 자기는 이거 대통령의 문화체육 이거 문화융성을 한다 하니까 소위 정경련하고 짜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야 자기도 한 건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보고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자기가 조금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미르재단은 차은택이 야 네가 앞으로 행사하고 케이스부재단은 내가 퇴직하면 내가 이사장 내가 하자 이런 목적들이 다 있으면서 대통령을 속인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터지고 뭐 최성훈 사건이 국정농단으로 막 번지고 하니까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대통령과 최성훈이가 짜고 다 했다. 그런 이거. 경우는 과거에 오건비리 수사할 때라든지 보게 되면 모든 거를 전두환한테 뭐 덮으시고 그건 저도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왜 최성훈이가 타겟이 되는 거죠 그 시점에? 자 보세요. 최성훈의 정체를 최성훈이란 사람은 저도 이 기록 탁 놀란 게 최성훈은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통령을 돈 건 맞습니다. 네네. 다음에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비서진이 구성되기 전에 그때
도와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이가 도와드린 게 뭐냐? 말씀 자료예요. 연설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부터 정확 알아야 돼요. 자, 대통령은 엄청난 사람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강원도 가서 지사를 만나야 된다. 또는 이번에 저 뭐 벤처기업 대표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비서관실에서 쓰고 연설 비서관이 고치고 정호성한테 오면은 정호성이가 최소한 보내가 자 이런 말씀 자료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한 게 맞습니다. 최소한 그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자기 딸 정유라가 아니 시집도 안 간 애가 청첩도 안 한 애가 애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래서 정유라 애 놓고 난 뒤 정유라 타던 말 4마리 전부 다 배 싣고 독일로 갑니다. 말을 어떻게 하고요? 말 4마리를 배에 싣고 배에 싣고 배. 독일로 가. 예, 기록 타러옵니다. 네네네. 예, 독일로 가서 말장사 하겠다. 딸이 아니 최소라고 최강. 딸하고 모녀가 말에 대해서는 자기 좀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 대통령한테 떠나버립니다. 최소한은 그러니까 미르재단 설립 무려 미르재단이 2015년 10월 27일 날 설립됐습니다. 설립 이틀 전에 2017년 10월 25일 날 27일 날 설립이 되는데 이틀 전에 25일에 최소원은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가 2015년 11월 20일 날 그래 한 달 후에 미르재단이 설립되고 한 달 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자 486억짜리 재단 이걸 만들고 이사진 설립하고 지가 다 했다는 여자가 왜 그 중요한 시기에 독일에 가 있습니까? 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알리바이가 다 있어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각에 최소한은 한국에 없고 독일에 있었다. 그걸 그냥 엮어버린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최소한이가 독일에 있는 시기하고 범죄 이 일시하고 이걸 비틀어야 되니까 검찰 공소장 보면은 요 날짜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비틀어난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팩트를 그렇죠. 기존 팩트를 이렇게 연결시킨 논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재산 1호를 제가 제일 먼저 쓰고 그때는 아직 사건 전체를 제가 모를 때고 다만 언론의 보도가 허위 보도다. 그리고 JTBC 태블릿 PC 저거는 날조 보도다.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 태블릿 PC를 갖고 어떻게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합니까? 그것도 벌겋게. 그 JTBC가 완전히 잘못 보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감옥 생활. 그거까지만 해가 제가 이제 대통령을 묻어버린 그 사람 1권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 그 증거는 이거다. 제가 2권을 쓰고 그리고 이제 2021년 작년에 이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를 제가 그 집대성 해가지고 쓴 게 이제 어둠과 위선의 기록.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회가 돌아갈 때 보게 되면 팩트로만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뭔가 이럴 것이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그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보면은 어떤 자갈치 시장 아줌매가 나와서 뭐 섞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이럴 것이다 하고 개념이 만들어져서 그걸 갖다 붙여서 갚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인데 광주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거를 팩트로 보고 온갖 걸 연결시켜서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고 어느 건 안 가고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는데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게 맞다 그러고 아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계속 역사적인 싸움이 오는데 이거 뒤집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기존 주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도 집행이 됐고 최소원 씨에 형도 집행이 됐고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우선배가 쓰셔갖고 뒤집는다. 이건 큰 건데. 아니요. 재심해야죠. 재심.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재심도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게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이 A4 용지로 89페이지입니다. 그걸 제가 쭉 분석 다 해놨는데 거의 60%가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로 있었던 현직 여성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그 역사적인 결정문이 사실과 다른 기록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죠.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혀 법관 출신으로 재판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계인가 태국 같은 데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오는 사항은 법대로가 아니고 그건 대법원에서 판정하면 되니까 이 정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또는 대학 교수도 넣어가지고 정치적 판단까지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그게 워낙 박근혜 크기 때문에 대통령 그렇게 표현하세요. 전자 붙이지 네, 마시고. 좋습니다. 예,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그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정미 소장이 하는 걸 쭉 보면서 그때 이제 분명히 탄핵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만장일치로 가자고 그 소장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발표가 되는데 이거 보게 되면 정책 판단을 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 헌재가 팩트로만 판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당시 국민적 이런 거 정서를 고려해서 정책 판단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치적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헌법재판소 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대로 하자. 자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똑같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탄핵은 중지해야 된다예요. 중지. 그러면 대통령 사건은 아직 형사 사건 결론도 안 났고 이 사건의 진실이 안 드러났으면은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중지해야죠. 법이 나오는데 법을 첫째 안 지켰고, 다음 두 번째, 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자기 임기가 이제 1월 15일 날 2017년 1월 25일 날 끝나니까 내 후임자가 결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2017년 3월 13일 날 임기가 끝난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는 3월 13일 전에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정책 판단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에도 탄핵 사건은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 180일 동안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헌법재판관이 거리가 되면은 그 거리된 기간만큼은 심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어요. 충분히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결국 박한철 소장은 물러나고 난 뒤에 주심 재판관이 강일호입니다. 강일호 재판관인데 강일호 재판관이 그냥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갔죠. 네. 그게 전부 다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사유,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4개, 그 나머지 언론의 허위 보도. 자, 이렇게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는데 강일호 재판관이 이거 복잡하다. 5개 유형으로 내가 정리한 거 그대로 가자. 아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 그걸 심리를 해야지 왜 헌법재판 주심재판관이 자기가 임의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리고 왜 밀어붙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게 불법이에요. 예.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 의견은 예. 그다음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한 것도 그 과정에서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팩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때 막 반박근혜 분위기 막 일어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실 때 제가 드린 질문 아니. 잠깐. 박근혜 대통령 반대 분위기는 그런 언론에서 그러니까, 선동한 분위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린 예. 질문이 이겁니다. 그 전에 동아일보 기자, 사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다가 동아일보 기자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도망쳤어요. 근데 쫓아와가지고 사진 목줄 있잖아요. 그걸 잡아당겨 턱 걸려갖고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조선일보 당시 편집부장이 제 친구였는데 조선일보 현판 띄워내라고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또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사건이에요? 그게 촛불 때.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야 이거 잠깐 죽는구나 하는데 기자들도 겁을 먹는데 헌재에 있던 사람들도 겁을 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보류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역사적인 거꾸로 우종창 선배 같으면은 내 목숨 걸고 요새 최근에 제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제 가석방 됐는데 저보고 무슨 얘기 야 너 팩트에 목숨 걸 수 있어 그러는데 걸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 책에.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록이 그 10만 내지 한 20만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기록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헌법재판관 중에서 딱 한 분만이 읽었습니다. 기록을. 그리고 읽고 난 뒤 이분이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탄핵이 끝나고 난 뒤에 술 한잔 먹고 아주 편한 시간에 그때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죄가 없다. 이 기록은 내가 다 읽었다. 기록 속에 다 답이 있다. 무죄란 증거 다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만장일치 찬성했어? 들어보소. 답이 있다. 답이 있는데 이게 워낙 숨어 있으니까 이걸 한 변호사가 이건 집중해서 다 봐야 된다. 나눠서 기록을 나눠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눠서 보니까 이 진실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집중해서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8대 0으로 됐느냐? 그때
그때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가 한 명이라도 반대자가 있으면 우리는 역적이 된다. 역적이 된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밝혀야 됩니다. 예. 이거 11.6 사건만큼 밝혀야 되네. 밝혀야 되죠.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가 2017년 4월 달에 6년 전에 제기를 했고 지금 계속 재판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때문에 내 속에 화병이 생겨가지고 내 태극기도 들고 취해도 하고 그래서 내 정신적 피해 보상 그래서 소송 제기한 거예요. 뭐 소송도 예. 재판도 받으셨죠? 아니, 뭐 제가 재판 받은 거 맞죠? 제가 여기 원고. 오케이. 그래 우종창 외 477명의 그 자유우파 국민들하고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차고 있는데, 솔직히 법원에서 야 우종창 그리고 뭐 애국국민 477명 당신네들 무슨 자격이 있느냐? 각하면 그뿐인데 당신네들 자격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째 재판을 하고 있고 아마 짜라면 올해 중에 1심 판결이 나올 거예요. 1심을 지금 6년 차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젊은 변호사가 다시 할 탄핵인가 뭐 책을 냈었죠. 저도 그 책을 받았는데 그분도 이제 비슷한 탄핵 자체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이니까 제일 전문이었어. 책이 있는데 그런 거는 탄핵 인사이드 아웃 최명성 변호사 쓴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형사사건 부분은 그러니까 탄핵도 네. 탄핵도 물론 법에는 대통령 탄핵이란 그런 일종의 인사권 문제예요.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하면 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그럼 형사소송법에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하고 또 별도로 해가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이 역사적 결정물이 전부 다 거의 60%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재심 청구를 할 겁니다. 그건 이제 탄핵법이고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재판도 재심 사유가 있는 거예요. 형사재판도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만들어 하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은 아니다. 정치적 판단인가요? 아니 뭐 아직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제 경우에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팩트 찾는 데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찾아서 정리를 딱 해주면 그거 갖고 법적 논리, 법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호인들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참고로 소송하실 때 팩트 부분은 의뢰인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선배 같은 분이 잘하시는데 변호인들은 그거 못하더라고요. 논리는 만들어요. 근데 아직 참여하는 변호인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형사재판에서. 지금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분도 지쳤고 변호사도 자기도 이제 사건 수임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당장 돈이 안 되는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 고민 중인데 어쨌거나 뭐 찾아보고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다큐멘터리 이거 좀 알려고 그거 좀 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 두 가지를 갖고 해서 이 다큐를 하셨는데 다큐를 왜 본인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측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는데 왜 하세요? 왜? 그러니까 자, 책 3권 썼습니다. 네. 별 반응이 없어요. 책이라도 알려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책보다는 요즘 책을 안 봅니다. 결국 뭐냐 영화다. 영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영화냐 다큐멘터리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9월 추석입니다. 추석 무렵에 좋다. 이거를 기록으로 만드는 영화를 만들겠다.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전체 기록, 그 당시 영상을 갖고 만드는 기록 다큐멘터리 하나. 요 다큐멘터리는 이제 50분짜리 3부작으로 하나 만들고 그거와 별도로 극 영화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극 영화는 영화 배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등장해가 대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을 쭉 설명하는 이 두 개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50분짜리 3부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제가 1차, 2차, 3차 시사를 가졌어요. 많은 분들 의견을 묻다 보니까 좋다.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려면
방송보다는 다큐멘터리는 방송용 3부작이니까 그보다는 극장용 영화로 오자. 그래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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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분입니다. 그거를 120분로 2시간짜리로 영화관에 틀려면 그걸 압축을 다시 했습니다. 압축을 해가지고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아, 그러니까 12살 이상 관람가,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이면 이 영화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허락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은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위대한 침묵입니다. 위대한 왜 위대한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7년 10월 16일 날 법정에서 재판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진다. 그러니까 공직자나 및 기업인들 이 사람들 책임 묻지 마라. 오케이. 내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진다. 제가 우선배한테 이 점을 드릴게요.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했습니다. 예, 2017년 5월 10일. 예, 그리고 추석 전에 네. 탈핵 선언을 합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폐쇄식에서 원전을 안 하겠, 원전을 없애겠다 탈핵 선언을 탈핵. 네, 탈핵. 예, 원전. 예, 2017년 대통령 출범하고 한 서너 달 됐을 때죠. 그때 제가 야, 이건 아니다 해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만들려고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어서 원자력 전문가들한테 글을 부탁하고 내가 추석 때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그거 신동아 부록으로 하려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라서 거기서는 안 되고 제가 단독으로 책을 내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 오만일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를 최초로 비판한 건 그 책이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지금은 탈핵 정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데 그때는 저 혼자였어요. 제 깃발 들었을 때 33명의 3명의 필자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예. 몇몇 분들은 나중에 기사 도로 빼겠다 그래서 내가 설득했어요. 당신 이름 빼줄게. 그래서 무명씨가 무명씨 1, 2, 3가 나갑니다. 그 엄혹한 시절이죠. 근데 그거 던져놨는데 제 의견 뭔가 하면 그 책은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지금도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탈핵 나오면 다 떠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쟁이의 숙명인데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그 책이 한동안 탄핵 비판으로 그 소송도 당해갖고 저도 애를 먹고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탈핵이 아니고 그건 탈핵인데도 탈핵. 뭐 소송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뭐 또 불편한 게 사람들하고 다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이상을 난 글쟁이니까 그 이상은 안 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형님은 영화까지 가는데 그렇죠. 끝까지 와야죠. 근데 그 끝까지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처럼 멈추는 게 좋은지 과거 기자였으면 멈췄을 거 아닙니까? 혹시 본인이 재판받고 해서 감정이 올라와서 뭐 추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 저는 어쨌거나 기록은 남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조금 가다 보면 형님도 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여기까지 올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물론 태극기를 들었던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눈이 오라 그분들 비비가 항상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50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한 분이 거의 새벽 그러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하고 통화하고 하면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걸 제가 법률적으로 제가 법에 약하니까 오케이. 그걸 도와주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40대 IT 전문가입니다. 제가 IT를 어떻게 압니까? 포렌식 이런 거. 그분이 자 태블릿 PC 왜 잘못됐는지 과학적으로 제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소위 태극기를 든 그분들이 그래도 가끔 저한테 전화도 하고 가끔 또 토요일날 이 시위 현장에서 만나면 같이 밥도 먹고 오케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아듣겠습니다. 형님도 기자를 하셨고 저도 기자로서 드리는 질문인데 저도 뭔가 딱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집중하다 보면요.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자 이게 분명히 백지지 않습니까? 백지인데 여기 몰입하다 보면 여기 점이 하나 있어. 그것만 보다 보면 이게 까맣게 보니까 흑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님 같은 저도 그래서 과도한 집중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혹시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큰 걸 발견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과몰입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제가 언론계를 떠났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는 언론하고 완전히 별개의 그러니까 사업 분야에서 제가 종사를 했고 그리고 2016년 탄핵 정부 시작되면서 다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야 저도 성질이 괄괄했죠. 그때는 우종창, 와장창. 뭐 후배들도 저도 막 그냥 막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 보면서 가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혹시 내가 한쪽에 빠진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이 안 서면
글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제가 유튜브 방송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아, 내가 지금 가치관에 혼란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지난 2월부터 그 6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안 했던 게 아니 이건 탄핵 잘못되고 유튜브를 안 했다. 유튜브 안 했는데 그 탄핵에 소위 앞장선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니까 와 그건 이런 이제 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정부를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부 가르친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럴 때 내가 저 사람들 내가 하는 건 결국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야지 내가 저걸 좋게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입 다물자. 그래서 제가 안 제가 했거든요.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문제 있다고 봤던 사람이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근데 예. 여기선 잘하고 있다. 예. 이럴 경우에 과거 내가 잘못이다라고 봤던 걸 공격해야 됩니까? 이거 잘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 정도 되면은 과거에 그런 과오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달라졌으면은 그분이 그냥 한 번 정도 반성하면 됩니다. 아, 내 그때는 실수했습니다. 그거 하면 그 사람 새롭게 그러면 봐야죠.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사절을 가서 네. 면목 없습니다라고 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누가요? 윤 대통령. 아니 지금 이 정부가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지난번 보도 나왔잖아요. 그 박 대통령 만났고 면목 없습니다 그랬고 박 그- 대통령도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셔서 오셨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도 제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물론- 알려졌을 뿐이지 그때 오고 간 진짜 전체 얘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오신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당연히 가셔야 된다. 저는 그것까지 안 가고 하면 사람이 속 좁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면은 가시겠다 했고 또 건강이 되니까 또 간 것이고 그거는 저는 당연히 뭐 가신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 사건 탄핵 사건하고 형사 사건 이 오케이. 부분에 대한 이 잘못된 거는 그거는 재심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풀어야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큐를 이 동영상을 만들 때 비용이 꽤 들었을 텐데 예. 그거 어떻게 형님도 쉽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50분짜리 3부작이니까 하나 만드는데 1억씩에 3억을 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작년 그 9월 추석에 시작할 때는 저는 전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다큐멘터리 하나하고 영화 하나 두 제작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큐멘터리는 3억이고 영화 극영화 제작은 7억이에요. 두 개 합치면 10억입니다. 그래 그러면 10만 명이 만 원씩. 그러면 되겠다. 10만 명이 만 원이면 10억이에요. 그러면은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는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 모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감독을 맡기로 하신 분이 또 이 정부 지지자가 되는 바람에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감독 교체가 있다 보니까 영화는 한 서너 달 그냥 막 지체를 해버렸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꾸준히 가다 보니까 이제 3월달에 완성을 했고 완성을 내가 2번 시사도 거쳤고 다음에 방등위 영등위 영상물 등급위원회 거기도 통과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관에 개봉을 하려 하는데 영화관 개봉하는데 자 보세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대형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대형 영화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다큐멘터리를 누가 영화관에 올리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배급사 그러니까 영화는 제작자가 있고 이제 배급을 총괄하는 회사가 있고 영화관이 있는데 이 배급사가 이제 롯데시네마, CGV 그다음에 메가박스 이 세 군데를 다 관장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다 봤죠. 보니까 이건 한 50군데 정도 상년간 50군데, 상년간 50군데 정도는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6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 상영이 된다. 되었고,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돼갖고 국민들 반응이 어떨까? 그래서 사전 예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사전 예매는 뭐냐면, 자 극장에서 틀려면은 극장 그 대관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화 포스터도 쫙 붙여야 될 것이고 판촉 비용도 들 것이고 그게 한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사전 예매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6월 20일까지입니다. 올해 못합니다. 6월 29일 개봉이니까 6월 20일까지 이게 오는 거 봐가지고 뭐 5천만 원 미만 되면 이 영화 꽝이다. 5천만 원 넘어간다. 시작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상영관 50개, 100개, 200개 비교를 하면은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라고. 그대가 조국. 그대가 조국도 역시 이 사전 예매를 했습니다. 거기는 27억이 모아졌어요. 아니, 조직이 있어요? 예? 저쪽은 조직이 있을 것 같은데 조직이 있어요? 저는 없죠. 기자는 자기 하나 달랑 잘났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인도 아니고 운동가. 그러니까 제 유튜브의 시청자 13만 명이 제 조직입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그대가 조국은 27억이 모이니까 상년간이 381개입니다 전국에. 그거는 엄청나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거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거니까 비교도 되겠네. 그렇죠. 뭐 똑같은 사건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접근을 했는데 아마 두 개 다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저 좌파들이 만든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왜?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전마들 저쪽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 다 보고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역시 재미가 없어요. 뭐 나의 촛불도 봤고 제가 참 다 봤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정훈 기자 말 맞다나 저는 도와줄 세력이 없으니까 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예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게 지금 상년간 50개 정도 그러면 상년간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은 서울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코엑스 메가박스 또는 뭐 용산에 뭐 롯데시네마 이래가 쫙 전국적으로 퍼질 것인데 뭐 이게 사전 예매도 시원찮으면은 결국 뭐 예매가 몇 개 하다가 받아볼 거예요. 오케이. 그게 걱정입니다. 네, 예. 그럼 그래서 좀 걱정이- 도와달라고 제가 이 프로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솔직히 다 얘기하셨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우정창 기자 이제 연세 저도 60이 됐으니까 뭐 형님 60 넘었고 이제 상당히 큰 도전을 기자를 넘어서서 이제 더 큰 도전을 하시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걸려서 되게 망신당할 수도 있고 쪽박이냐 네. 대박이냐 망신이냐 아무 중간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중간도 이제 나는 배가 고프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하시는 게 야, 참 기자를 업으로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 부럽고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경외스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걸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신문, 방송, 언론이 두 개인데 신문과 방송의 총합 예술이 영화입니다. 저도 뭐 그건 요즘 말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옛날엔 제 기사를 갖고 많은 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경찰서 사람들 할 때마다 나는 제 기사 갖고 만든 거 보면서 그냥 예. 즐기고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영향이 큰 걸 알면서도 안 움직이는데 요즘 와서는 아 이거 글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어쨌든 우정찬 선배님의 거꾸로 얘기하면 위대한 도전인데 자칫하면 쪽박이 될 수도 있고 뭐 대박 글쎄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댄들 그게 대박이겠습니까?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고 호되게 당할 수도 있죠. 항상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그러니까 관심만 가져달라. 그 총대를 메고 나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기자로서 배가 고픈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자 10년 동안의 언론계를 떠났다가 네. 자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저도 태블빛이 아주 잘못됐다. 촛불 집회 1차, 2차, 3차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죠. 촛불 집회도 가보고 민노총 조끼 입은 그렇죠. 사람들이 감시하고 야 이게 무슨 자유스러운 그렇죠, 분위기냐. 그렇죠. 그러다가 기자가 뭡니까? 기록 아닙니까?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월간조선에 있을 때도 그 5.18 광주 사태 그 기록들 그 엄청난 기록들을 캐비넷에 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록을 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후배 기자들이 잘못된 거. 저 이 결론처럼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요즘 젊은 기자들을 쭉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면 또 불편하고 그러는데 형님은 떠나셨으니까 우리 젊은 30대 때 저도 참 물불 앓가리고 무지하게 덤볐던 것 같아요. 30대 기자를 위한 조언, 잔소리 한번 하시면서 마치기로 하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기자들은 현장을 가라. 일단 사건 현장 속에 있다. 그리고 증거를 쫓아라. 그리고 한쪽 주장만 듣지 마라. 반대쪽 주장도 생각해라. 그러면서 선입견을 버려라.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소위 특종이 내가 시간이 쫓기는데 지금 시간이 쫓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뭐 하면 속보회가 일보회가 아주 간단하게 하고 정확하게 취재해가지고 그리고 재밌게 써주면은 독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다가 제가 써놨지만은 어디든 천적이라는 게 있다. 있죠. 기자의 천적은 있죠. 기자다. 기자의 천적은 기자다. 그 옛날 조갑 선생이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기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늙은 기자가 예. 은퇴한 전직 기자가 잡으러 간다. 한번 충고 삼아에게 쓴 거예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우종창 선배님하고 얘기하니까 아유 오랜만에 피가 끓네. 나 요즘 기자라고 이렇게 후끈 달아서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역시 올드보이가 좋네요. 그러니까 형님이 하시는 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위대한 침묵이 위대한 성공을 갖고 올지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는 아니면은 역사를 뒤집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한테 역사의 진실을 네. 알려주는 거예요. 뒤집는 네. 게 아닙니다. 역사에서는 분명히 저도 역사 공부하면서 잘못된 것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실로 포장된 것도 있는데 그걸 뒤집어질지 아닐지. 근데 어쨌든 인간 우종창은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하든 간에 저는 이 용기에 대해서는 이게 형님은 다큐라고 달았지만 저는 일단은 영화로 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이렇게 다큐가 된다 그러면 더 대단한 거고. 한번 형님의 보세요. 네. 그러니까 123분이거든요. 러닝 네. 타임이 123분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네. 그리고 장면들 제가 길게 안 갔습니다. 짧게 많은 장면들 첨보들.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마지막에 이제 40대 영상 감독이 이 다시 120으로 압축을 했는데 한 일주일 작업하고 난뒤 그 영상 감독 이야기. 자기 30여 때 야근하고 뭐 촛불이 뭔지 태블릿 PC가 뭔지 태극기 아무도 몰랐는데 이거 딱 편집해보고 제일 잘 충격받은 거는 태블릿 PC 이야기예요. 와 이렇게 날 줄 알 수 있느냐. 다른 부분들도 재미가 있지만 와 이거는 아니다. 이건 꼭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만 국민들한테 알려줘도 저는 뭐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예. 내가 우리 우선배의 도전, 패기 존경합니다. 그리고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결과가 뭐가 되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선배를 모시고 5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5년 전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뭐가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화도 한번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